자, 오늘은 첼시에서 떡상한 가성비 베스트 11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격 대비 정말 잘 이용했던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와서 준수하게 활약했던 선수들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첫 번째는 베고비치를 뽑았는데 당시에는 체흐를 아스날에게 잃었고 쿠르투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시즌 체흐와 쿠르투아를 병행하면서 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을 달성했던 첼시라 준수한 골키퍼를 찾고 있었고 그 선수가 바로 베고비치입니다. 사실 140억대의 금액을 서브 골키퍼에게 투자한다는 건 은근 가격을 지불한 거다 보니까 이대로 끝난다면 가성비 갑이라고 불릴 순 없는데요. 근데 그때 시기가 무려 15-16 시즌, 만만한 게 하나도 없던 시즌입니다. 주전 쿠르투아는 첫 경기부터 퇴장당하기도 했고 5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 전에 반월판 부상으로 장기간 빠지게 됩니다. 이때 쿠르투아는 15라운드나 돼서 돌아올 정도로 오랜 기간 빠져 있었고 당시 수비는 매 경기 먹힌다고 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들어갈 거 막아내고 수없는 선방을 했던 게 베고비치입니다. 당시 제가 보아도 3골로 질 거를 2골 1골 차로 만들어준 것이 베고비치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할 정도로 막아주는데 정말 잘 안 된다고 할까요? 당장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무리뉴 감독을 지켜준 수문장이라 불릴 정도로 거의 절반의 시즌을 주전 골키퍼로 맹활약해준 게 베고비치라 베고비치를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수비보다 공격을 잘하는 풀백 마르코스 알론소를 뽑았습니다. 2300만 파운드 300억대의 피오렌티나에서 넘어온 알론소는 콘테의 3백에서 바로 활약합니다. 3백에서의 알론소는 무시무시했고 특히 특유의 클러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속도만 빠르다면 21세기 최고의 풀백이 됐을 텐데 아쉽다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느린 속도만 제외하고 나면 제공권, 킥력, 크로스, 득점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던 선수입니다. 물론 뽀백에서의 부진 등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그가 있는 동안 첼시는 리그 우승 1회, FA컵 1회, 챔스와 유로파 1회, 슈퍼컵 클럽 월드컵 1회 등 리그컵만 제외하면 첼시에서 딸 수 있는 트로피는 모조리 수집했던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입니다. 게다가 요새 쿠쿠렐라 하는 거 보면 더 그리운 선수입니다. 다음은 첼시 베스트 영상에 뽑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게리 케일인데요. 볼튼에서 넘어올 때가 120억대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당시의 센터백들은 그렇게 비싼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엄청 저렴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가격에 넘어와서 첼시 주요 우승을 모두 견인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는 게리 케일을 뺄 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키가 크고 공중볼 경험부터 대인마크, 커팅까지 빠질 게 없는 선수고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활약하면서 첼시의 주장으로서도 긴 기간 활약해줬기 때문에 가성비와 실력 모든 걸 고려해도 최고의 영입이었습니다. 다만 게리 케일이 활약했던 시기는 센터백의 빌드업이 중요하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발밑이 그닥 안 좋았던 케일은 게리 케일이 폼을 유지했어도 더 오래 갔을 거라는 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트주마인데요. 사실 큰 기대를 했던 자원은 아닙니다. 생테티엔에서 넘어왔고 좋은 유스란 얘긴 많았지만 말 그대로 유스급 자원이다 보니까 큰 기대가 없었는데 나올 때마다 피지컬이 워낙에 좋아서 헤더, 태클 등 정말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줬고 옆에 테리가 있다 보니까 테리 시대 이후의 센터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트넘과의 리그컵 결승에서는 마티치는 몸 상태 문제로 못 나왔고 미켈은 징계로 못 나오다 보니까 주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맹렬하게 막아내면서 그가 얼마나 좋은 영입이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 기세는 그대로 15-16 시즌에 이어지면서 이대로 간다면 그냥 첼시 주전 자리를 차지하겠다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지만 2월달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떨어지는 장면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그 사이에 콘테의 3백이 등장하면서 1년 만에 복귀했던 그에게는 더 이상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임대를 전전하다가 19-20 시즌 램파드 시절에 한 번 더 중용을 받고 살아나나 했으나 결국 투엘 체제가 들어오면서 첼시 생활을 끝냈습니다. 프랑스 선수로 움티티와 더불어 대성할 거라고 판단됐지만 부상이 발목 잡은 케이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5, 15-16은 리그 정상급 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뽑아봤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만든 취지가 이 선수일 정도입니다. 첼시 레전드 중에 한 명인 아스필리쿠에타입니다. 사실 넘어올 때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저 득보는 누구지? 할 정도로 관심을 전혀 못 받았는데요. 일단 오른쪽에는 이바노비치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지, 왼쪽에는 애슐리 콜이 있고 사실 이 선수는 오른쪽에서 터진 자원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잘할 거라는 보장이 아예 없어서 돈 낭비가 아니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적 전에 6개월짜리 부상 이력까지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우려는 컸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애슐리 콜의 빈자리를 메워주더니 왼쪽으로 가서 아예 탑급이 되어버렸고, 이바노비치가 폼 저하가 되니까 오른쪽에서 모라타하고 라인을 형성하게 됐고, 콘테의 3백이 등장하니까 3백의 스토퍼로 잘해주는 등 자리를 가리지 않고 활약해줬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아스필리쿠에타만 11명 있으면 우승도 하겠다라는 극찬을 보낼 정도로 첼시 역대 최고의 영입 중에 하나인 선수입니다. 다음은 네마냐 마티치입니다. 미켈이 부진하고 램파드는 점점 노쇠화되면서 결국 미드필더의 영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구하기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첼시는 벤피카로 이적시켰던 마티치를 정말 많이 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3-14 시즌 겨울에 넘어온 그는 정말 못하면 안 되는 자원이었습니다. 그가 못하면 다시 하미레스만 죽어라 굴려야 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엄청난 수비력과 적극적으로 공을 몰고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단숨에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후 14-15 시즌은 그의 인생 커리어에서 가장 잘할 정도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파브레가스가 빌드업을 도맡으면서 6번 롤은 마티치가 맡아주다 보니까 전방에 디에고 코스타, 아자르, 윌리안이 맹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티치가 나오면 중원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마티치는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로 잘해줬습니다. 500억을 넘지 않는 선수가 리그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건 진짜 당시 첼시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고, 그 후 큰 활약을 하지 않고 짧은 기간 활약했지만 그때 활약만 생각해본다면 가성비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들깨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 같다. 당시 첼시 팬들과 평론가들의 평가가 이거였습니다. 하미레스인데요. 램파드와 미켈은 느리고 활동량도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혼자 커버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이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말을 들었던 자원이 하미레스입니다. 브라질 특유의 드리블 능력, 경기장 어느 곳을 보든 존재하는 활동량, 그리고 체력, 센스 있는 골 결정력까지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어도 모난 곳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하미레스입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4강 골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정말 좋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11 시즌에 들어와서 마티치, 파브레가스가 등장하는 14-15 시즌까지 거의 혼자 중원을 책임졌다 할 정도로 300억대 들어온 선수가 첼시 중원을 5년간 책임졌다는 점에서 가성비 면에서는 미안할 정도의 선수입니다. 거기에 이적해 올 때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안겨주면서 떠날 때까지 좀 짠했던 선수가 바로 하미레스입니다. 사실 이 시절 자체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자카르의 한 축이었던 오스카입니다. 유망주라고 생각한다면 당시에 비싼 금액이었지만 데뷔 전 유벤투스의 말도 안 되는 골을 받기도 했고 13-14 시즌 마타, 데브라이너 쟁쟁한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무리뉴의 황태자가 돼서 활약합니다. 사실 오스카는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재밌는데 그 당시 공격을 주되게 맡아줬던 피엘의 공미들과 다르게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돕고 전진성을 이용해서 공격으로 나가면서 또 득점도 쏠쏠하게 해줬던 자원입니다. 당시 13-14 시즌에는 리그에서 8골 2도움을 할 정도로 스탯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자원입니다. 무리뉴는 이를 이용해서 리그 우승을 견인할 정도로 오스카는 무리뉴 밑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물론 무리뉴가 떠나고 나서 부상도 겹치고 실력도 떨어지면서 중국 리그로 넘어갔지만 넘어갈 때 당시에도 6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거금을 첼시에 안겨주고 떠납니다. 사실 아자르도 유망주라는 걸 감안한다면 당시에 비싼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간 시점에서 팬들은 그 금액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매지션이라는 별명에 맞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베스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201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아자르를 뽑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설명하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자르가 있는 당시의 첼시는 아자르 중심으로 공격을 풀 정도로 정말 아자르는 첼시의 중요한 역할을 7년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아자르는 레알로 이적할 당시 9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을 첼시에 안겨줬고 그 뒤로도 보너스로만 300억가량을 첼시에게 안겨주는, 떠난 뒤 첼시에게 준 이득도 엄청난 선수입니다. 다음은 페드로인데요. 윌리안을 뽑을까 생각을 했지만 윌리안의 이적료는 3,500만 유로로 일단 가격도 비싸지만 윌리안의 활약은 길긴 길었지만 마땅히 대표할 만한 시즌이 15-16 시즌밖에 없어서 그럴 거면 페드로를 뽑아봤습니다. 당시 페드로는 MVP 라인이라고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입니다. 물론 넘어온 시기가 15-16 시즌이다 보니까 큰 활약을 보여주긴 어려웠지만 바로 다음 시즌에 콘테 감독이 들어오면서 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경기에선 아자르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특유의 센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첼시 리그 우승을 다시 한번 견인하게 됩니다. 특히 원터치로 주고받는 거나 원터치로 슈팅을 날리는 거는 아마 제가 첼시에서 봤던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각적인 선수였습니다. 16-17 시즌에는 리그 9골 9도움, 18-19 시즌에는 리그 8골 2도움, 유로파에선 5골 3도움 등 정말 쏠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 사리 시절 때 유로파에선 지루, 아자르와 더불어서 첼시의 강력한 무기로 활약하고 첼시의 유로파 트로피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 첼시 말년에는 리그가 코로나로 중단되고 5월 이후까지 리그를 진행해야 돼서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계약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첼시에 남아주면서 정말 첼시 팬으로서는 고마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드록바는 당시 기준으로 비싸기라도 했지 14년도에 영입됐던 선수가, 그것도 500억의 선수가 여전히 드록바 이후로 최고의 공격수가 될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애들이 지나가는 동안 말이죠. 첼시에서 딱 120경기를 뛰는데 58골 22도움을 해냈던 선수가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사실 500억이라면 축구 선수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싼 가격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더니 리그 20골로 첼시 우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당시 첼시에는 누가 오든 공격수는 망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런데요. 돌연변이처럼 혼자만 그 공식을 깨버린 선수가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특유의 골냄새를 맡아서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은근 무너지지 않으면서 볼을 지켜내는 포스트 플레이, 연계 능력까지 부족한 게 없는 선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걸 뽑아보라면 중간중간 좀 많이 아팠다는 거 정도가 있습니다. 진짜 2010년대 이후로 정붙일 공격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디에고 코스타는 첼시 팬들에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선수였습니다. 물론 콘테와의 갈등, 충성심이 결여된 행동들로 마지막엔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던 선수지만 화력도나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만약에 디에고 코스타가 가성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역대 우리 공격수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4-2-3-1로 잡았고요. 이 스쿼드를 꾸리는데 계산해보니 대략적으로 3,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루카쿠와 하베르츠를 합친 것보다도 적은 금액인데요. 만약에 감독으로 무리뉴 1기 시절 때 무리뉴 감독이나 투엘 감독처럼 뽀백도 잘 쓰는 감독이 맞는다면 충분히 챔스권까지는 가능하고 우승권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스쿼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첼시의 가성비 영입 베스트 11을 알아봤는데요. 첼시가 받는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 첼시로만 오면 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첼시 낭만 충전에서는 첼시로 와서 성공한 가성비 선수들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성비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